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3주째 고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선고를 내릴 거란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에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지휘부의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증인만 500명이 넘을 거라는 예상 속에 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먼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연 규모와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곳곳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3주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건데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이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첫 소식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2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거란 대체적인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예상보다 수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가장 이르게 예측해도 이번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통상 선고일 2, 3일 전 일정이 공지되는 데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선고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들은 아직 쟁점을 논의하는 단계로 알려졌는데 의견을 모으고 선고 일정까지 정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언제까지인지도 관심인데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이 거론됩니다. 지금의 8인 체제에서 2명이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제가 돼 선고까지 할 경우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 중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앞둔 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뿐입니다. 결국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두 사건을 선고한 뒤 퇴임할 가능성이 큰데 윤 대통령 사건 결과에 대한 예단을 피하기 위해 한 총리 사건과 동시에 선고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계엄 사태에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의 본격적인 공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의 관련성을 고려해 군인과 경찰 두 갈래로 재판을 나눠서 진행하기로 한 법원은 심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본 궤도에 오릅니다. 월요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목요일엔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본격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던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공판기일엔 당사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핵심 인물들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입을 다물기도 했던 만큼 기소가 돼서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화하는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내란 재판엔 증인만 500명이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기일에 곧바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또 군 고위 관계자들과 경찰 수뇌부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다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정치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승복 의사를 나타냈지만 탄핵 찬반을 둘러싼 장외 투쟁의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여론이 양분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지도부가 헌재 선고 전 승복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여야 공동 승복 기자회견을 제안했고
여권 잠룡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여당 지도부는 앞서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뜻은 여러 차례 밝혔다며 당의 공식 입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또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승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야 당 대표 간의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공동 메시지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을. 앞서 이재명 대표 역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승복 의사를 드러냈는데 그럼에도 여야는 여전히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수시로 말을 바꾸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고 민주당은 승복을 운운하기 전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재 결정부터 따르라고 맞받았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헌재 파괴를 주장했던 의원들도 징계하고. 이와 별개로 여야의 장외 여론전은 휴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닷새째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도보로 행진한 뒤 집회에 참석해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 역시 엿새째 헌재 앞을 지키며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승복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지만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헌재를 향한 여야의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화 경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집회 현장 곳곳에서 활동하는 경찰관들인데요. 집회 시작 전 질서 유지를 위한 협의는 물론 참가자들 사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대화 경찰의 하루를 윤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인산인해를 이룬 헌법재판소 앞. 비좁은 공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말다툼하는 참가자들에게 누군가 말을 건넵니다. 이해하십시오. 저도 말씀을 드릴게. 집회 현장의 충돌과 갈등을 풀기 위해 대화 경찰이 나선 겁니다.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행진해온 다수의 사람도 대화 경찰의 안내에 따라 금방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통제를 해야 되니까 인도에 잠깐만 계세요. 인도로. 대화 경찰은 한창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바쁘게 현장 상황을 살핍니다. 최대한 안쪽으로 붙이시고 통행 불편 없게끔 하세요. 지난 2018년 서울에서 처음 시범 도입된 대화 경찰은 같은 해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경찰의 집회 배치율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재작년 기준으로 이미 90%를 넘기는 등 집회 대부분에 대화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평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서도 대화 경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회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획을 점검하느라 분주합니다.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안 하는 거죠? 위험물이 보이면 주의도 건네고 옆에 바로 옆에 그 천막들 있잖아요. 사고 나지 않도록 그 안전관리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주최 측에 미리 당부의 말도 남깁니다. 보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들 테니까. 경찰의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의 모난 말에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충돌 없이 집회가 마무리되면 보람을 느낍니다. 온갖 모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거기 계신 관계자분들이 말려주시고. 경찰 덕분에 무사히 잘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는 집회 현장을 평화 시위로 이끌기 위해 경찰은 대화 경찰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 등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만큼 상호 관세 역시 예정대로 발표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는 4월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어떤 행태든 상호 관세가 발표될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상호 관세를 도입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였고, 또 이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 우리는 기준선을 재설정한 뒤 각 나라와 잠재적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역이 지금 현 상태로 유지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4월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미국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겠다는 뜻으로 FTA 체결국인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 내 트럼프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과 캐나다,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로 미국 전역에 775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관세 여파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8%인 448만 명이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한 지역이고 326만 명은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인 과반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물가 관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MBC 방송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54%보다 10%포인트 낮았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대응에 대해서도 응답자 55%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42%에 그쳤습니다. MBC는 트럼프 집권 1기를 포함해 자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경제 운영과 관련해 과반의 반대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시장과 산업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미국이 밝혔습니다. 휴전 합의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관측 속에 유럽 각국 정상과 군수장들도 이번 주 줄줄이 회의를 열고 전후 평화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습니다. 지난 13일 모스크바에서 푸틴을 직접 만난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는 두 정상이 이번 주 통화할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상황이 복잡하지만 양측의 간극을 좁혀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휴전의 세부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이번 주 우크라이나, 러시아 측과 각각 만나기로 했습니다. The president uses the time frame weeks, and I don't disagree with him. I am really hopeful that we're going to see some real progress here. 미국이 몇 주 내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면서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U는 이번 주 외교장관 회의와 정상회의에서 최대 63조 원 규모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영국에서는 오는 20일 의지의 연합에 참여할 국가들의 군 수장들이 모여 전후 평화유지군 논의를 이어갑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과 미국 양쪽 모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eace will be more reliable with the European contingents on the ground and the American side as a backstop. 핵심 지점에 병력을 배치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러 나라가 파병에 머뭇거리고 있어 조율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외무차관 회담을 진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러시아 측이 휴전 관련 입장을 북한에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에 붙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들의 송환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북한을 방문한 지 하루 뒤에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차관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들이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합의 등을 토대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제시한 휴전 제안을 두고 북한의 관련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계속 끌어들이는 상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북한이 다시금 고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또 러시아는 풀어줄 필요도 있는 것이죠. 북러 접촉이 주목되는 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붙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들을 자국으로 귀환시켜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만큼 귀환이 이뤄진다면 러시아로 먼저 보낸 뒤 북한으로 송환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북한군 포로 중에 한 명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데다 우크라 당국도 우리 외교부의 한국행 추진에 대화를 열어두겠다고 한 상황이라서 신병 처리에 변수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미국이 주일 미군 기지에 스텔스기 중대를 추가 배치했다고 언급하며 미국이 자신들에게 적대적 의사를 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참여하는 사실을 두고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혜재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분석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고 금리 인하기 가계대출이 다시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한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전남 지역으로 내려가 현장을 점검하고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요즘 온누리 상품권으로 알뜰하게 장 보는 분들 많으시죠? 온라인 중심의 중소기업 상품 소비 촉진 행사인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오늘부터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결제액의 20%를 환급해주는 행사가 시작됩니다. 오는 28일까지 한 주에 2만 원씩, 최대 한도는 4만 원입니다. 오늘 저녁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국제기구의 최신 진단이어서 주목되는데요. OECD는 석 달 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기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로 부상을 입은 주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한순간에 피해를 당했는데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마음도 몸도 아직 성치 않다고 합니다. YTN이 중상자 가족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순간 바로 근처를 지나던 파란색 트럭에는 군부대 시설관리 작업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작업을 마치고 다른 부대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날아온 폭탄에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뒤 YTN 취재진이 운전석에 있다가 크게 다친 60대 장모 씨 가족을 직접 만났습니다. 천운이었다. 목 부위를 다쳐 수술을 받고 깨어난 장 씨와 가족들이 병원에서 들은 말입니다. 집도하신 분 말씀으로는 위험한 정맥이랑 동맥 쪽에 2번 정도 피해가는 행운이 있었다. 정말 사고에 대비해서 정말 천운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지난 2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까지 당한 장 씨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픔도 가시지 않으셨는데 이제 혼자서 잘 살아보려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돼서 정신적으로 좀 충격이 좀 크셔서. 자칫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아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 입장으로서는 정말 화도 많이 나고 내 아버지가 얘기하신 건 군에 뭐라고 너무 모질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셨거든요.
생사를 넘나들게 한 재난에 한 가족의 일상이 멈춰선 상황. 아들은 아버지 완쾌와 함께 군 당국이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약속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주민들은 계속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다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좀 회복할 수 있게 좀 더 강력하고 정확한 입장 표명을 좀 해주시면.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오폭 사고로 30명 넘는 민간인과 군인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전북 군산시 동흥남동에 있는 새마을회관 건물 외벽 마감재가 강풍에 떨어져 승용차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 있는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라고 속이며 피해자 58명에게 29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이 추가로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SNS나 가상자산 등의 접근성이 높은 10대에서 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율이 증가했다며 온라인 마약 유통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 소속사가 고 김세론 씨의 어머니를 만나 설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세론 씨 측은 처음으로 김수현 씨가 6년 동안 연애한 걸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의 교제 시절 사진이 거듭 공개되자 김수현 씨 측이 김세론 씨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소속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진이 함께 김세론 씨의 어머님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4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세론 씨 어머니의 입장을 확인했는데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고인의 명예회복을 바라던 어머니와 고인 모두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김수현 씨와 고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무분별하게 공개돼야 할 이유가 없으니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김세론 씨 유가족이 처음으로 김수현 씨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씨 유가족은 김수현 씨가 고인과 6년 연애한 것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바라며 유가족이 바라는 건 이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사가 지난 3년간 사귄 바 없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불과 며칠 전에도 사귄 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사이버 레카 콘텐츠 허위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면 두 사람의 연애 사실을 밝혀야 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한 유튜브 채널이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의 교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뒤 해명과 반박이 이어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고 김세론 배우의 유가족이 오늘 기자 출신 유튜버 A씨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김세론 씨 유가족 측은 오늘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2022년부터 김세론 씨와 관련한 영상을 여러 차례 제작했는데 유가족들은 이 가운데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의 법률 대리인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이번 주는 계절이 다시 한겨울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또 전국적으로 눈과 함께 강한 돌풍이 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 기운이 짙어지나 싶더니 계절이 다시 한겨울로 역주행했습니다. 강원 산간의 눈은 오늘까지 최대 30cm가량 더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눈은 오늘 오전에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내륙에도 강풍을 동반한 눈이 예고됐습니다.
영하 40도의 강한 한기를 동반한 북극발 소용돌이가 우리나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18일 화요일 북극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로 인한 극저기압이 발생해서 한반도를 통과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강한 눈, 바람, 돌풍이 불며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내륙에는 최대 10cm의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강원 산간 등 동쪽 지역에도 많게는 30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집니다. 수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한겨울 추위 속 내륙에서는 강한 돌풍과 함께 벼락과 우박이 예상되고 해상에는 용오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 기상이 발생하거나 굉장히 날씨가 요란한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 이후 점차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강원 속초와 양양, 강릉 등 지역에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9시 반 강원 속초와 양양, 오늘 새벽 1시 강릉에 대설경보를 발효했습니다.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20cm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집니다. 강원 동해와 고성, 강원 중남부 산지, 경북 울진에도 대설경보가 내려졌고 경북 영덕과 봉화, 울릉도, 독도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강원 고성군 거진읍 일대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정전으로 주택과 상가 등 380여 가구에 2시간 20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폭설로 나무가 쓰러져 전선을 건드리며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급을 위해 개인 재산 일부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출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채권단과의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개인 재산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홈플러스에 물품을 대는 소상공인 결제 대금으로 한정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사재 출연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다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최대 주주가 자구 노력 없이 채무 탕감만 노리고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3월분에 돈 지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정한 약속이라든지 어떤 공지라든지 저희가 안내를 받은 사항은 아직까지 딱히 없는 것으로 실제로 MBK는 입장문을 통해 기습적인 기업 회생 신청 이유를 거듭 설명했습니다. 대금을 갚으려면 사업을 계속해야 했고 그러려면 부도가 나기 전에 선제 조치로 기업 회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과 사재 출연 결정만으로는 협력업체와 채권단의 불안감을 달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출연 규모와 시기를 분명하게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왜냐면 이제 재정 지원 부분도 규모나 이런 부분들 알 수가 있잖아요. 시장은 김 회장이 내놓을 재산 규모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MBK가 오는 6월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내려면 채권단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출연액이 결정된다면 채권단과의 협상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사들인 홈플러스 단기 채권 규모가 2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일 기준 개인 투자자가 사들인 홈플러스 채권은 2,075억 원입니다. 홈플러스 기업 어음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 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 잔액 5,949억 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개인에게 팔린 것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같은 서울 내에서도 외곽 지역은 최근까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를 꽃만 오르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8억 9천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2천만 원 정도 내렸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하락하다 5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는데 거래량이 차츰 늘어나면서 쌓인 매물들이 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말부터 조금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존에 적체된 물건들이 가격 조정돼가지고 이제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죠.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과는 온도차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가 줄줄이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과는 달리 일부 강북 지역에선 아파트값이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 보합 또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자치구간 직전 2달치 거래와 비교한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봐도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서초구는 거래의 71%가 상승거래였지만 노원구는 상승거래 비중이 40%에 그쳐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이 주로 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으로 강남 3구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따른 서울 집값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었던 지역은 여전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시대를 넘어 초양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전망까지 나온 가운데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 인프라를 확충해주는 등 지역 간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유럽 발칸반도의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면서 59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클럽 공연 때 사용된 불꽃 장치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천장으로 옮겨 붙어 대형 참사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공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가수 양옆에서 폭죽이 쉼없이 터지더니 급기야 천장에 불이 붙고 맙니다. 청중도 번져나가는 불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남유럽 북마케도니아 코차니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수십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Имаше пожар и сите наеднъж почнаха да викат излавайте, бегайте, нели? А само един излезе, а 1500 души беа. 일요일 새벽 클럽에서 참사가 일어나 10대와 20대의 희생이 컸습니다. 150 души, 150 фамилии ќе страдат. Зашо ќе ми живот на мене? Не ми треба на мене живот. Едно детенце имаше, шо ќе ми? Не ми треба живот, луѓе. 불꽃 장치에서 스파크가 튀며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Най-вероятно искрите го захватили таванскиот дел, кој бил дел од лесно запаллива материја, пошто за многу краток временски период пожарот се проширил низ целата дискотека и се создал густ шат. 북마케도니아 내무장관은 해당 클럽이 허가 없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1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와 부패 의혹도 제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중국에선 소비자의 날인 3월 15일을 맞아 값싼 기저귀와 생리대가 판매가 됐는데요. 그 비밀이 폭로가 됐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 가운데 대체로 형태가 온전한 불량품을 골라서 되팔았던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잿빛 포대자루. 일부는 속이 터져서 쓰레기처럼 바닥에 나뒹굽니다. 생산 과정에서 품질 불합격으로 버려진 기저귀와 생리대 따위입니다.
중국 현행법상 불량품을 폐기할 땐 반드시 파쇄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산 공장 직원들은 귀찮은 처리 과정 없이 뒷돈까지 받고 산업 쓰레기를 팔아넘겼습니다. 他有一个代班的班长，我这个3000块是给他是啥的，你知道吗？给他个人的，一吨我给你加100，你看到的这车货就整个的没切。 폐기물 수거업자는 여기서 형태가 대체로 온전한 불량품 기저귀와 생리대를 골라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 작은 탁자에서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 다시 포장하는 게 전부. 별다른 가공이나 소독 작업 따윈 없었습니다. 이렇게 톤당 30만 원을 주고 산 폐기물의 절반이 2등품으로 둔갑해 5배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像这样的货里面打开以后，人工分拣好的直接会卖8000、7000一斤。3吨一砸得捡个7、8吨是少的。 나머지 절반은 분쇄해서 일회용 부직포 속옷의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아무렇게나 짓밟고 다니는 폐기물 더미엔 담배값과 버려진 마스크도 뒤섞여 있습니다. 就是也不用分拣，受潮了啊，一点那个不就是脏什么脏没事儿。 중국 소비자의 날을 맞아 나온 폭로에 여론이 들끓자 당국은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페루의 어부가 바다에서 실종된 지 95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해 12월 페루의 남부 해안마을 마르코나에서 고기잡이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다가 악천후로 표류했던 61살의 막시모나파 카스트로가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95일간 태평양을 표류하던 카스트로는 페루 북부 해안에서 1094km가 떨어진 곳에서 에콰도르 어선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배에서 빗물을 모아서 마시고 또 바퀴벌레와 새, 거북이 등을 잡아먹으며 버텼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타벅스 측이 고객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다가 화상을 입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현지 시각으로 14일 스타벅스 직원으로부터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다가 화상을 입은 마이클 가르시아에게 $5천만, 우리 돈으로 72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달 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는 지난 2020년 LA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뜨거운 커피가 담긴 쟁반을 건네받다가 음료가 무릎 위로 쏟아지면서 중요 부위에 신경 손상 등 화상을 입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고로 가르시아는 신체 중요 부위의 피부 이식 수술을 2차례나 받았지만 영구적인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젊은 층이 점점 사라지는 인구 절벽 현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학교입니다.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200곳에 달하고 초중고등학교 49곳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그 현장을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학기 첫날,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눈 내린 운동장은 텅 비었고 부모님 손잡고 학교 온 신입생도 없습니다. 1935년 개교한 이후 학생 수가 점점 줄더니 이제 남은 학생은 4명이 전부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입학식을 열지 못했고 이제는 폐교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 초등학교는 전국 184곳. 지난해보다 27곳 늘었는데 내년에는 사상 처음 200곳이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학생 수가 줄어 문 닫는 학교 역시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떠난 학교. 놀이터도 운동장도 교실도 모두 텅텅 비고 뛰노는 학생들도 사라졌습니다. 지난 1953년 문을 연 이 학교는 올해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수십 명이던 재학생은 이제 단 한 명도 남지 않았고 학교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2021년 24곳이던 폐교는 2022년 25곳, 재작년엔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엔 33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무려 49곳에 달했습니다. 폐교는 농산어촌 지역이 대부분인데 학교 주변 상권과 마을 소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가 근본 원인이지만 교육 환경 격차로 인한 인구 유출도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혹은 이 교육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측면에서 봐줘야 되고, 균형 발전의 측면을 또 수도권 대 지방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의 그 균형 발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책임이겠죠. 지난해 출산율이 반짝 상승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 수준. 출산율을 늘리고 문 닫는 학교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최근 영유아들도 각종 사교육을 받고 있고 일부는 거액을 쓰기도 한다는 집계가 나온 가운데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히려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아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 논술, 과학, 예체능까지. 우리나라 6세 미만의 영유아들 가운데 절반 가까운 아이들은 각종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미리 교육을 받아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나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는 부모의 바람이 담겨 있는데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교육 경험이 초기 학업 수행 능력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중장기적으로 그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도 사교육은 언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집행 기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체능 관련 사교육은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체육과 무용 같은 신체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성실성과 타인 이해 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예술 사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은 집중력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학습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동들은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영유아에게 사교육 효과는 장기적으로 거의 없고 사교육 횟수나 시간이 늘수록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놀고 부모와 함께하는 경험으로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원하던 성장과 발달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폐렴에서 회복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이 지난달 중순 입원 이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바티칸이 현지 시각 16일 로마 제멜리 병원 예배당 제대 앞에 앉아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뒷모습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교황은 보라색 영대를 목에 두른 채 휠체어에 앉아있으며 스스로 호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의 모습은 사진에 담기지 않은 가운데 바티칸은 16일 교황이 다른 사제들과 함께 미사를 집전할 때 사진을 찍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다시 겨울 외투를 꺼내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더니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선인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8도나 낮은 상태고요.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영하 3도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 외투를 입어도 고스란히 추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보온에 신경 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안가와 해상으로는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고 강풍의 시설물도 날아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전이 영하 0.7도, 대구가 1.3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에서 7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 8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되지만 체감 온도는 3에서 4도 정도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강한 동풍으로 눈구름이 형성되면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 산간에는 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지금도 영동에는 대설경보가, 경북 북동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시간당 1에서 3cm, 해안 지역은 시간당 최고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낮까지 최고 15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강원 내륙과 경북에도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까지 충북 북부와 전남, 경북 남부 내륙 등에도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예상됩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다시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때 아닌 폭설에 꽃샘추위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기상정보 수시로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